인생 전략을 위한 전쟁 이야기. 안개완 지음. 출판사 유노북스.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기원전 1000년경. 기원전 11세기 어느 날, 바다의 사람들이라 불리던 블레셋인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침입했다. 그들은 북방에서 내려온 도리스인의 침공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하는 중이었었다. 그들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상륙했고 그곳에 살던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다. 블레셋인은 유다에 속한 엘라 골짜기로 들어와 진을 치게 된다. 지도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은 이를 막기 위해 반대편 계곡으로 집결해 대치하기 시작했다. 대치가 계속되었지만 어느 편도 계곡을 넘어 상대편을 공략하지 못했다. 그렇게 한다면 공격 측에서 상당한 병력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블레셋 측에서 한 전사가 나와 싸움을 도두기 시작했다. 골리앗이라 불리는 이였다. 그는 키가 2m가 넘었고 민을 갑옷을 입고 머리엔 투구를 썼다. 어깨에 던지는 창을 메고 손에 긴 창을 들었다.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보조병이 함께하고 있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감히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이때 전투에 참전한 형들에게 식사를 나르러 다윗이라는 소년이 왔다. 그는 적진에서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에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아가 자신이 전투에 나서겠다 말했다. 사울은 이렇게 말렸다. 너는 양을 치는 소년이 아니더냐? 네가 어찌 저런 용사와 싸우겠다는 거냐? 하지만 소년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며 갈고 닦은 실력이 있으니 믿어보라 말하였다. 사울은 마지못해 싸움을 허락하면서 자신이 입던 투구와 갑옷을 건넸는데 다윗은 몸에 맞지 않는다며 사양하고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 나섰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엄청난 속도로 물매를 돌려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키고는 현장에서 기절시켜버렸다. 그리고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목을 자르고는 전리품을 갖고 돌아온 것이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떨어져 도망치기 바빴고 사울의 군대는 이를 쫓아가 수많은 적병을 베거나 포로로 삼게 되었다. 이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실리는 다윗의 등장 이야기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은 거대하고 힘있는 자를 이기는 다윗의 용기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골리앗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전혀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다윗이 용기가 많아 이겼다는 것으로 말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성령이 도와주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고 말이다. 허나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다. 골리앗과 자신은 처한 입장이 달라 맘먹은 대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이다. 고대는 세 가지 병종이 있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보병이다. 이들은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던지는 창과 찌르는 창, 그리고 짧은 칼을 들었다. 싸움이 벌어지면 방패를 앞세우고 집단 대형으로 전투에 임했다. 두 번째는 기병이다. 전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적을 혼란시키거나 패주하는 적을 쫓아가는 역할을 했다. 세 번째는 발사병이다. 그들은 활을 쏘는 궁수와 돌을 던지는 투석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가벼운 갑옷을 입고 보병 뒤에 숨어 상대편을 공격한다. 보병, 기병, 발사병과 같은 세 병종은 가위가위보 같이 물리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 창을 든 보병은 말을 타고 전진하는 기병에 강했다. 기병은 발사병을 공격할 수 있었으며 발사병은 보병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다윗이 군인이라면 투석병이고 물레를 돌려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는 엄청난 훈련을 필요로 했지만 그 힘은 강력하다 할 수 있다. 35m 거리에서 초속 34m로 돌을 쏘아 적의 힘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갑옷과 장비를 착용한 골리앗은 움직일 수 없는 목표물과 같다. 골리앗이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친 것처럼 그는 적이 다가오지 않으면 싸움을 할 수 없다. 만약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싸움을 했다면 당연히 승리는 골리앗의 차지였다. 하지만 다윗은 상대가 원하는 싸움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가까이 접근할 필요도 없이 적당한 거리에서 적의 급수만 공격하면 결과는 끝이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골리앗의 잘못이 매우 크다 볼 수 있다. 성령이 도와줘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 다시 이긴 것이 아니다.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 부대가 대치하는 상황, 적은 아군보다 보병이 강력하다. 이럴 때 투석병과 궁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넓은 평원에서는 보병과 강력한 기병대의 역할이 가장 컸지만 계곡이 있으면 그 이야기는 전혀 달라진다. 때문에 투석병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삶이란 다른 이들과의 경쟁의 연속이다. 어떤 때는 만만해 보이는 상대를 만나고 또 어떤 때는 강력한 이와 겨루어야 한다. 이때 겉모습만 보고는 상대가 강하다고 짐작하고는 질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약해 보인다고 해도 약자가 아니고 강해 보인다고 해도 강자가 아니다. 누구나 상대를 이길 강점이 있고 적을 물리칠 묘책을 찾아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적절한 상황을 잘 이용하고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승리의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오는 법이다. 저는 이미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죽이려고 하면 그것을 능히 쫓아낸 경험이 있나이다. 다윗. 기여할 만한 이익과 명분을 공유하라. 트로이 전쟁. 기원전 1200년경.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헬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아카이아 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숱한 영웅들의 고센 혼백들을 하데스에게 보내고 그들 자신들은 개들과 온갖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한 그 잔혹한 분노를. 인간의 왕인 아트레우스의 아들과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서로를 다투고 갈라선 그날부터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이루어졌도다. 호메로스, 일리아드. 조금은 황당한 구절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는 시작된다. 당시에 일리온이라 불리던 트로이에서 여인 하나를 두고 대장 아가멤논과 영웅 아킬레우스가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이야기로 말이다. 15,694명이나 되는 길고긴 이 서사시는 이날부터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의 장례식까지 단 열흘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트로이는 오늘날 튀르키의 영토로 에게에서 흑해로 가는 좁은 헬라스 폰토스 해협의 길목에 있었다. 이 서사시가 기록된 사건인 트로이 전쟁은 기원전 12세기경에 실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10년간이나 이어졌다는 트로이 전쟁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 신화에 의하면 이 전쟁은 세 여신의 아름다운 대결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와 아버지 펠레우스의 결혼식 날 신의 여왕 헤라, 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아름다움의 대명사 아프로디테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가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판정할 자는 나라의 큰 전쟁을 불러올 거라는 신탁을 받은 목동 파리스였다. 그는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사랑의 선물, 즉
아름다운 여인을 주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헬레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었다. 라케다이몬의 왕 메날라오스의 아내였던 것이었다. 목동으로서 역할을 마치고 트로이로 돌아간 파리스는 라케다이몬에게서 헬레네를 납치했고 이로 인해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한 아카이아족과 트로이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 헬라스의 패권을 노리던 아가멤논은 헬레네 납치 사건을 기회로 삼아선 전 지역의 원정대를 꾸리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1200여 척이나 되는 대군이 편성되게 되었다. 현명한 오디세우스도 영웅 아킬레우스도 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 꾀를 부려봤지만 어머니 테티스 여신은 아킬레우스의 미래를 알면서도 전쟁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전쟁에 나가면 죽을 테지만 그럼으로써 세상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였다.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트로이에 도착한 아카이아족은 첫 돌격에서 아폴론 신전을 약탈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전리품을 두고 대장 아가멤논과 영웅 아킬레스 간의 다툼이 생겨났다. 서사시 일리아드는 여기서 시작이 된다. 아가멤논과 다툼으로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은 사이 그의 애인 파트로클로스가 죽게 되고 화가 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1대1 대결을 신청한다. 싸움의 결과는 아킬레우스의 승리로 끝나고 살해된 헥토르의 시신을 구하러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가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는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면서 12일간의 휴전을 제안하게 된다. 서사시는 이것으로 끝을 맺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난공불락의 성체를 가진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았고 때론 트로이의 동맹국인 아마존족의 공격 또한 있었다. 그래서 10년간이나 전쟁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 끝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 유명한 목마의 제작으로부터 시작된다. 꾀돌이로 불리는 오디세우스의 제안으로 목마가 제작되었는데 아카이아족은 해안에 숨은 다음 작전을 진행했다. 해변에 서 있는 목마를 발견한 트로이에서는 이것을 승전의 선물로 받아들이고는 성내로 끌어들이게 된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에 축제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잠에 들어버린 것이다. 깊은 밤 목마에서 나온 아카이아족 사람들에 의해 불태워진 트로이. 신체 중 유일한 한 곳만이 약점이라던 아킬레우스는 혼전 중에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죽을 운명이었다. 장장 10년에 걸쳐 일어났다는 트로이 전쟁이 여인 한 명 때문에 벌어졌다는 걸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대부분의 전쟁은 이익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수행 가능성이 정해진다. 이 트로이라는 지역은 에게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있었다. 흑해 연안에 밀이 수입되고 올리브와 와인이 수출되는 곳에 자리한 패권의 도시였던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아족이 1020여 척이나 되는 대함대를 꾸려 공략할 만한 풍요로운 도시였고 이곳을 공략해 승리할 경우 엄청난 전리품이 기대되어 있었다. 결국 아카이아족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투자한 만큼 대단한 전리품을 얻어내게 된다.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는 건 장수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말단 병사들도 자기에게 돌아갈 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질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은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길 바란다. 하지만 그 직원 또한 자기에게 월급 외에 돌아올 이익이 없다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성공하고자 하는 리더라면 다가올 기회를 포착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모두가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모해질 때를 조심하라. 카데시 전투. 기원전 1275년. 나만큼 너희에게 많은 일을 해준 파라오가 있었느냐?
나는 전쟁터에서 너희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너희는 모두 비겁하게 행동했다. 너희들의 죄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단 말이다. 람세스 2세. 고대는 말을 타고 전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말을 길들여 타던 초기에는 안장 없이 타기도 했고 점차 고삐 등이 개발되었지만 등자가 등장하기 전까진 말 위에서의 활동은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전차를 만들어 전쟁터에 활용했다. 한 명의 마부와 창을 든 전투병 또는 마부 차후에 2명의 전투병이 탑승했는데 이렇듯 전차를 만들어 전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전차병은 무기를 각자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말을 타는 자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는 법을 배워야 했고 값비싼 말과 전차를 제작 및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따라서 전차병은 숫자가 적고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만으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가나안과 시리아의 패권을 두고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다투던 시절에 일어난 카데시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전차전의 무대라 볼 수 있다.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은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의 접경 지역이었다. 이집트의 투트모세 3세는 메기도 전투에서 가데시 및 그의 동맹국들을 복종시켰고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하지만 아멘호테프 4세와 투탕카멘 등의 치세를 거치면서 이집트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다. 카데시는 히타이트가 점령했고 아무르는 히타이트의 동맹국이 되었다. 이집트에서는 람세스 2세, 히타이트에서는 무아탈리 2세 시절 아무르가 히타이트에서 벗어나 다시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무아탈리 2세는 크게 화를 내며 아무르를 정벌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준비하게 된다. 람세스 2세 역시 히타이트를 격파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는 히타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진격하게 된다. 이때 히타이트군은 보병 4만 명과 전차 3,700여 대, 용병 1만 1,000명이었고 이집트군은 보병 1만 6천 명에 전차 2,000여 대, 용병 4,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히타이트군이 2배 이상의 전력을 동원한 셈이다. 람세스 2세 이집트군은 아문, 라, 세트, 푸타라는 4개 부대로 이루어져 있다. 람세스 2세가 선두에서 전방의 상황을 살피며 전진했고 그 뒤를 이어 아문 부대와 라 부대, 세트 부대와 푸타 부대가 간격이 크게 벌어진 채로 따랐다. 이때 이동을 서두르다 보니 부대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져 있어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이집트의 척후병들이 히타이트군 몇 명을 잡아왔는데 그들로부터 상황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 히타이트군은 카데시 주변에 매복하고는 이집트를 공격할 계획이었던 것이었다. 히타이트군은 성체 북쪽의 군대를 매복시키고 있었기에 람세스 2세로서는 성체에 가려져 있는 히타이트군의 존재는 알아차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람세스는 뒤따르는 부대들에게 적의 공격을 경고하고 방어 준비를 시키며 세트와 푸타 부대를 급히 합류시켜야 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오론테스 강을 건너는 라 부대 앞에 히타이트의 전차 부대가 크게 회전하며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집트군의 4개의 부대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력은 히타이트군에 미치질 못했다. 더구나 라 부대는 방심한 상태로 강을 건너는 도중에 습격당했기 때문에 히타이트군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괴멸해버리고 말았다. 히타이트군은 이어서 선두인 아문 부대를 공격하고 아문 부대 역시 괴멸하고 만다. 이 전투의 결과 이집트군은 본국으로 철수해야만 했다. 히타이트군은 이에 질세라 이집트가 영유하던 우피를 점령하기 시작했고 이집트의 동맹국이었던 아무를 약탈하고는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로써 시리아 지역은 히타이트의 패권 지역이 되었고
이집트에게 남은 건 가나안뿐이었다. 이후 두 나라 사이엔 평화 조약이 맺어져 국경이 정해지게 됐지만 이는 확실히 이집트의 패배가 분명했다. 람세스는 병력 규모가 열세였는데도 자신의 용맹만을 믿고 앞서 나갔다. 더구나 전차나 보병 부대가 협력해서 적을 공략해야 했음에도 부하들이 그를 제대로 뒤따르지 못한 것이다. 람세스가 자신의 용맹만 과시하며 부하들이 잘 따르겠지 하는 안일하게 생각한 영향이 크다 볼 수 있다. 막강한 경쟁자가 자리 잡고 있는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새 상품을 출시했을 때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볼 수 있다. 우선 차별화된 제품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 적절한 가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리더와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역량의 확보이다. 평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리더가 앞서 나가기만 한다면 조직원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게 될 게 분명하다. 치밀한 전략은 열쇠도 뒤집는다. 마라톤 전투 기원전 490년. 이 무덤 속에 에우리 포리온의 아들 아테네인이 누워있네. 마라톤의 숲과 거기에 진군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그의 용기를 증언하리라. 파우사니아스 2세기 그리스인 여행가.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크게 화를 내게 된다. 더구나 폴리스의 아테네가 군선 20척과 선원을 보내어 사르디스를 불태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응징하는 부대를 보낼 것을 명령했다. 이때가 기원전 492년이다. 하지만 처음 출발한 원정 부대는 폭풍으로 인해 함대의 절반을 상실하고 대장군 마리도니우스도 트라키아 일대에서 부상을 입어 원정이 중지되게 된다. 다음에 다리우스 대왕은 사절단을 그리스 각지에 보내 복중의 의미인 흙과 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했다. 이때 상당수의 폴리스는 이에 복종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이 사절단을 때리고 바위 틈으로 던져버려 항존의 의사를 내비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꾸려진 페르시아 원정군이 에레트리아와 아테네를 목표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페네키아 해군의 배에 올라탄 원정군은 로도스, 사모스, 낙소스를 거쳐 에우보니아 섬에 상륙한 뒤 7일 만에 에레트리아를 정복하고 아카나 반도를 목표로 향했다. 그해 9월 1일 페르시아군의 마라톤 평원에서 상륙한 것을 알게 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돈을 요청하는 사신 페이피데스를 보냈다. 장거리 달리기 경주자였던 그는 스파르타까지 며칠을 달려가 페르시아의 침략을 알렸으나 스파르타는 카르네이의 제전과 에세이나이의 반란을 제압한다는 구실로 참전을 미루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아테네는 군대를 소집해 마라톤을 이동해서 헤라클레스 신전 근처에 진지를 구축하게 된다. 에레트리아를 지원하려 움직인 아테네 식민도시 지원병과 플라타이아인들 역시 마라톤에 합류했다. 이때 아테네군은 대다수가 중장 보병이었으며 그 수요는 9,000명이었고 여기에 플라타이아군 1,000명이 가세해 10,000명이 이르렀다. 아테네군 총지휘관은 칼리마코스였고 밀티아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 아리스타데스 등이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이에 상대하는 페르시아군이 25,000명의 육군과 600척의 함대였다. 9월 11일 순번제로 운영했던 이날의 지휘관은 밀티아데스였다. 그는 페르시아군의 함대에 탄 숫자를 제외하고 마라톤에 상륙한 인원이 2만 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1만 명인 아테네와 플레타이아 연합군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이에 밀티아데스는 수가 적은 아군으로 페르시아군에 승리하기 위해 양이 포위 전략을 생각해낸다.
중앙은 약하게 하지만 좌익과 우익에 강한 부대를 배치해 적을 포위 섬멸하는 전략이었다. 우선 아테네군은 적의 부대와 전열의 길을 갖게 하기 위해 보통 8열로 이루는 방진을 4열로 줄이고 그만큼 좌우를 늘려 포진하게 했다. 플라타니아군은 좌익에 위치했다. 그렇게 드디어 아테네와 페르시아 양측은 바다를 기고 포진하게 된다. 병력에서 위에 있었던 페르시아군은 중앙에 보병과 지휘관이 위치했고 좌익과 우익에는 궁병과 방패병으로 이루어진 일반 보병을 배치하게 된다. 전투가 시작되자 아테네군은 걸어서 전진하다 적과 200m 정도 남겨놓은 거리에서 뛰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페르시아군의 화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두 부대는 서로 맞붙기 시작했고 서로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처음에 중앙의 페르시아 정예 보병대가 아테네군의 얇은 중앙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지나치게 중앙을 밀어붙이려다가 우익에 있는 플라타이아와 좌익에 있는 아테네군에 무너져내게 된다. 아테네군의 좌익이 훨씬 정예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후 페르시아군의 좌익 또한 무너져 내렸고 그렇게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와 플라타이아군에 의해 포위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방적인 사륙의 시간이었다. 살아남은 페르시아군은 전열이 붕괴한 채 후방의 습지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후 쫓아온 아테네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게 된다. 이때 아테네군의 전사자는 192명이었고 페르시아군은 6,400여 명이 죽게 된다. 아테네인들은 아군 전사자의 시신을 모아 매장했는데 오늘날의 마라톤 병원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후 전개된 이야기는 그 유명한 달리기 경주 마라톤과 관련이 있다. 잔여 병력을 실은 페르시아 함대가 아테네 쪽으로 방향을 돌려 떠나는 걸 본 아테네군은 이는 아테네로 우회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서둘러 군정을 해체하고 아테네로 달려가게 된다. 마라톤에서 아테네 부근 항구까지는 46km 이른다. 이 먼 거리를 아테네군 전원이 달려갔다는 이야기다. 페르시아 함대가 숨어온 곳을 돌아 아테네 부근에 도착할 무렵 아테네의 병사들은 다시 전투 대형을 구성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본 페르시아 함대는 작전을 포기하고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아테네 연합군의 병력의 수는 열세했지만 페르시아 군에 비해 보병 전술이 앞서 있었다. 따라서 밀티아데스는 적의 움직임을 보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공세적 전술을 폈고 중앙보다 좌우익을 강하게 포진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 적 포위 섬멸이라는 압도적인 승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카데시 전투에서 람세스 파라오는 각 부대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밀티아데스를 포함한 아테네 리더들은 평소에 시민군의 치열한 훈련을 통해 각 부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체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페르시아의 침입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후 그리스의 밀집 보병 전술은 더욱더 연마되어 마케도니아로 이어졌고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에 결과를 낼 수 있었다. 결과에 상관없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다. 테르모필레 전투 기원전 480년 우리는 그리스를 위해 다 함께 싸웠고 다 함께 죽었나니 나그네여 스파르타에 가거든 이 말을 전해주오. 테르모필레에 세워진 묘비. 마라톤에서의 패배를 접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한 응징이 아닌 그리스 전체를 제압할 생각으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곳을 먼저 제압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리우스는 결국 사망하고야 만다.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는 우선 이집트를 격파하여 반란을 진압한 후 연기된 그리스 공격 계획을 다시 착수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보병 180만 명,
기병 10만 기, 해군 50만 명, 함선 1200척에 달하는 대군을 편성한 뒤 무려 230만의 이례적인 대군단을 조직하였다. 1년 전인 기원전 481년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의 도시들에게 사절단을 보내 복종의 의미로 흙과 물을 보내라 요구했지만 역시 아테나와 스파르타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소아시아의 사르디스를 출발한 페르시아 대군은 베다릴루와 헬라스 폰토스 해협을 건너고 여름을 지나 테르모필레 지역을 지날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그리스의 도시들은 연합군을 구성하여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를 대장으로 이곳을 지키기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왜 테르모필레였을까? 그곳은 협곡은 아니었지만 한쪽은 높은 산이 있고 한쪽은 바다가 있는 적은 수의 병력이 대군을 충분히 맞설 만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비록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군을 편성했지만 그리스의 연합군은 용맹을 발휘한다면 막아낼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또한 아테네가 해군의 주요 국가가 되어 페르시아 해군을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은 대략 4천 명의 구매였다. 우리는 스파르타 전사 300명만이 테르모필레에서 싸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영화 속의 이야기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수의 전사가 참여했다. 스파르타 시민으로 구성된 전사가 300명이었고 그 호위병들과 1000명의 스파르타 외부 자유민이 있었고 펠로폰네스의 여러 도시가 전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레오니다스는 행군 중 코린토스를 지나게 돼서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서 온 신탁을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 광활한 들판의 라케다이몬의 주민들이여, 그대들의 운명을 들을지어다. 그대들의 훌륭하고 위대한 도시가 페르세우스의 자손들에게 파괴되든지 아니면 헤라클레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 죽어 라케다이몬의 전 주민이 애도하게 되리라. 신탁의 내용은 뻔한 결론이긴 하다. 페르세우스의 자손, 즉 페르시아에 의해 도시가 짓밟히든지 아니면 헤라클레스의 후손 스파르타의 왕이 죽을 것이란 내용이다. 그렇게 페르모필레에서 맞서게 된 크세르크세스의 페르시아군과 레오니다스의 그리스 연합군. 이 싸움의 결론은 잘 알려져 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레오니다스와 그리스군은 용감하게 잘 싸웠다. 그들이 가장 강력한 전술인 집단 보병 전술을 잘 활용해서 페르모필레의 좁은 지역을 잘 지켜냈던 것이다. 반면 페르시아 대군은 이곳에서 오래 지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이는 조달해야 할 엄청난 식량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수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테르모필레를 우회하는 산길 통로였다. 결국 트라키아인 에피알테스라는 자입을 통해 우회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 페르시아의 2만 명의 대군은 이곳으로 우회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앞뒤로 페르시아군을 맞서 싸워 있었던 레오니다스와 그리스 연합군은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게 된다. 오늘날의 테르모필레는 최근 세워진 레오니다스 청동상 외엔 볼만할 것이 없다. 그곳은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지형도 바다가 멀리 물러난 덕에 이제 좁은 길목도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 덕분에 용맹하게 싸운 레오니다스와 4천 명의 그리스 병사들이 기억된다. 비록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은 이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역할은 작지가 않았다. 페르시아가 아테네로 진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끌어주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살라미스 해전이 승리로 기결되었기 때문이다. 조국이 위험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페르모필레에서 장렬하게 죽어간 그리스의 용사를 떠올려보자. 내 구역에서 싸워라. 살라미스 해전 기원전 480년
멀리 보시는 제우스께서는 그대에게 나무 성벽을 주실 것인지 이 나무 성벽만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와 그대의 자식들을 도와주게 되리라. 델포이 아폴론 신전 우녀의 예언. 레오니다스와 그리스 연합군 4천여 명은 헤르모필레 전투에서 수총 열세도 나름 잘 싸웠지만 결국 3일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 이어 페르시아군은 빠른 속도로 남하를 했다. 페르시아군이 포키스를 거쳐 남쪽으로 진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테네에서는 사령부에게 연합군에 나서 막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는 이렇게 된다면 펠로폰네소스라도 지켜야 한다며 아테네 요청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코린토스 지역의 성벽을 쌓고는 그곳을 지키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군과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는 시민들에게 육지를 포기하고 바다에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아기니아 섬으로 피신한 뒤 남자들은 바다에서 싸우자 라며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델포의 신전으로 보내줬던 전령이 메시지를 가져왔다. 나무 성벽이 안전하니 여기서 싸워야 한다. 이 메시지를 두고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하게 갈렸다. 어떤 이는 나무로 만든 성지를 의미하므로 아크로폴리스에서 농성해야 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나무 성벽이란 배를 의미하므로 바다에서 싸워야 한다고 한 것이다. 바로 테미스토클레스가 주장한 바다의 싸움이 된다. 일부 아테네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로 갔지만 데미스토클레스의 주장에 동조한 대부분의 시민이 가족과 배를 타고 아에게나로 건너갔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과거 라울레리온 광선에서 나온 큰 수입을 개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해 함선을 건조하자던 데미스토클레스의 주장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 후 페르시아는 텅 빈 아테네로 들어와 도시를 풀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아테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에기나 섬 앞 살라미스에 준비된 배들을 집결시키고는 페르시아군을 막아내는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페르시아 해군은 데미스토클레스가 원하는 대로 살라미스에서 싸움을 벌였을까? 페르시아군은 함선수가 많았으므로 싸움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함대를 둘로 나눈 뒤 한 선단은 그리스 선단을 견제하고 다른 함선으로 육군을 실어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상륙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방법을 써도 됐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운용하려면 보급의 문제도 있었으므로 빠르게 전쟁을 끝내야만 한 것이었다. 그렇게 결국 좁은 살라미스에서 전투가 시작되게 되었다. 당시의 해전은 뱃머리에 총각을 갖춘 배가 상대편 배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배가 깨지지 않더라도 충돌한 후 병사들이 상대편 배에 건너가 육지와 같이 각계 전투를 벌이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전세 초반부터는 그리스 연합군이 우위였다. 비록 그 수가 페르시아에 비해 적고 항해술에 능숙하지 않아도 앞마당에서 하는 싸움이었고, 마라톤 전투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그리스 연합군이었다. 그리스의 병은 모두 완전 무장을 갖춘 호플리테스였고, 내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정신을 가진 이들과 멀리서 원정을 온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전투의 결과는 그리스 연합군의 대승으로 끝났다. 비록 함대의 숫자가 적고 전투원도 많지 않았지만 좁은 해협에서 싸움은 전략이 승리하게 되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을 몰아내고자 하는 정신의 승리였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가 해전의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용맹하게 싸우는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다. 신하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 배의 주인은 할라카르소스의 지도자 아르테미스였다. 크세르크세스는 우왕좌왕하는 다른 배들을 보며 신하들에게 나의 남자들은 모두 여자가 되었고 나의 여자는 남자가 되었구나
이라는 말을 전했다. 영화 300의 후속편인 제국의 부활에 그녀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이다. 아테네는 페르시아군이 빨리 승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는 좁은 살라미스를 전쟁터로 선택했다. 두 번째는 지도자 테미스토클레스가 과감한 결단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승리의 열쇠를 잡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미래를 대비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었다. 전쟁 전 아테네는 리우리온 운강에서 막대한 돈이 생겼었다. 사람들은 이 돈을 나눠 가지자고 했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미래를 대비하고 함선을 만들자고 주장했었다. 만약 함대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살라미스 해전 또한 없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 지도자의 역할,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 등은 모든 조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얻었다면 지키고 지키려면 대비하라.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 두 세력 간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국제 정치학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투키니데스의 함정이 있다. 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데, 투키니데스가 펠로폰네스 전쟁사에서 남긴 말에 유래한다. 펠로폰네스 전쟁은 아테네를 맹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스 동맹이 30여 년간을 걸쳐 싸우게 된 전쟁이라 볼 수 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테르모필레에서 레오니다스와 시민들의 목숨을 바쳐 페르시아 대군에 맞섰고, 플라타니아 전투에선 마지막 남은 페르시아 육군을 물리쳤다. 비록 살라마스에서는 아테네 중심의 해군이 큰 역할을 했지만 페르시아군에 맞서 그리스 전체를 지킨 것은 과연 스파르타의 리더십이라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플라타니아 전투 이후 페르시아의 잔당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전쟁을 더 확대하고 싶지 않았던 스파르타는 그리스 동맹에서 탈퇴해버리고 만다. 남은 폴리스들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을 체결하게 됐고, 그 본부를 델로스 섬에 두었기 때문에 델로스 동맹이라 불렸다. 스파르타의 강력한 군사력이 없어도 아테네는 계속적으로 페르시아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아테네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델로스 동맹은 페르시아에 맞서는 군사적, 정치적 동맹이었지만 동맹 도시 간의 무역이 활성화하는 경제 동맹이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아테네는 해상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다. 확보된 통상로뿐만 아니라 동맹 도시에서 반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인 공납금 또한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스파르타를 비롯한 폴리스들은 아테네의 독주에 신경을 쓰였지만 이를 제지할 수가 없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0년 평화조약을 체결해 미봉책을 마련할 정도였을 말이다. 당시의 현명한 리더로 잘 알려진 페리클레스는 델로스 동맹을 이끌었기에 큰 분쟁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다. 그의 탁월한 덕성에 의존하여 모두 긍정적인 결과물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연설에 능한 성공자에 의해 휩쓸려 가거나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었다. 시민들이 원한다는 명목으로 비이성적인 정치 행위가 벌어진 것이었다. 특히 페르클레스가 사망한 후 선동 정치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러던 기원전 432년, 코린토스 서쪽에 있는 케르키아에서 아테네의 구원 요청이 날아오게 된다. 이를 아테네가 돕게 되는데,
결국 아테네의 세력 확장이 두려웠던 코린토스와 그 동맹국 간의 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두 세력 간의 쟁투는 지루하게 이어졌다. 스파르타는 육군을 보내 아테네 주변 지역을 약탈했고, 아테네는 해군을 펠로폰네소스에 상륙시켜 그곳을 괴롭히게 된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서 있었다. 시라쿠사의 재물에 욕심이 났던 아테네 시민들이 원정에 참가자는 알키비아데스와 전쟁의 위험을 이야기하는 니키아스 중 알키비아데스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전쟁으로 벌어질 부정적인 면보다 얻을 이익에 집중한 연설가의 선동에 넘어간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415년과 414년 사이 시라쿠사 정벌전이 벌어지게 된다. 스파르타 출신 지휘관 권림포스의 지도하에 시라쿠사는 강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이 싸움에 참가한 아테네 동맹군 4만 명 중 살아남은 것은 겨우 7천 명뿐이었다. 이렇게 강력한 아테네 해군이 사라지자 델로스 동맹은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를 노려 해군을 강한 스파르타의 승전이 이어지면서 전쟁은 결국 종결되게 된 것이다. 이 전쟁에 승리한 스파르타는 이후 승승장구했을까? 아니, 그건 결코 아니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보유했던 폴리스의 패권을 소나기에 거머쥐었으나 현실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았다. 상업 활동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내부의 노예를 통제하는 데 모든 영향을 쓰던 스파르타의 특성상 함대를 운영할 폴리스를 관리할 역량 또한 없었다. 이오니아 지방을 페르시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역량 또한 없어서 최종적으론 북쪽에서 세력을 키운 마케도니아가 이 모든 과실을 가져가게 되어버린다. 결국 승리하고도 손해를 본 스파르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승리는 아무도 건질 것이 없다는 교훈을 주게 된다.